바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김명주를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네, 김명주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더 혁신 출범식에 또 이런 강연까지 있어서 아주 좋네요. 네, 저는 사실 충북하고 인연이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 영상 저기 보듯이 미사일 사령부가 음성 금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에 살면서 근무를 했죠. 그 인연으로 오늘 전우를 만났는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병사 전우 어디 있죠? 와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앞에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네. 와, 정말 의미가 있는. 야, 부럽습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미사일 사령관 할 때 아주 훌륭한 근무를 했는데 오늘 일부러 저보러 멀리서 계산해서 왔다 해서 저도 감동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한 30분 만에 끊겠습니다. 원래 40분, 50분 계획되어 있는 것 좀 짧고 치열하게. 네. 오늘 강의가 미진한 경우는 뭘 봐라? 주불리 김병주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지금 48만 5천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 꺼내서 갖고 하셔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님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8만. 그리고 제가 여야 합해서 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위가 정청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TV가 구독자가 안 늘고 해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재명 TV, 김병주 주불리 유튜브가 같이 동시 송출하면서 의원들과 일주일에 한 3분 생방하거든요. 그때 많이 해주고 하면서 2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 구독자도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는 구독자를 늘리는 이런 운동을 안 했는데 이제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지난번에 12.3 내란 때 이재명 대표 TV가 알람 역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생방으로 하면서 여의도로 와주시라.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역할이 그냥 단순한 라이브가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고 이런데 알람 방송이 되겠구나 해서 요새는 구독자 홍보를 전엔 안 했는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내란이 12월 3일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김용영 국방부 장관이 임명될 때 바로 이제 내란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뭔 소리냐, 뭐 괴담이다, 망상이다 하면서 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여기에 또 우리 당의 김민석 의원, 박선원 의원, 무승찬 의원이 같이 가세를 해서 서울에 봄팀을 만들어서 내란 세력을 막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내란을 경고하고 그리고 나서 내란에 관련된 법 제정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번에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저는 사전 예고가 되다 보니까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뭘 반론을 제기하면서 망상을 했는가. 더불어민주당 가반 의석 이상 차지하는데 비상계엄하면 해제하면 될 거 아니냐. 가반 이상이면은 해제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소리냐. 박근혜 탄핵 때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국회의원 잡아가는 문건이 있다. 그래서 가반을 못 채우게 할 것이다. 분명히 국회의원 30명 이상 잡아가서 못 채우게 할 것이다. 그 논란이 3개월간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비상계엄이 하면은 무조건 국회로 와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아주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극적으로 국회로 몰려가서 사실은 이것을 해결했던 겁니다. 한번 그때 영상 한번 잠깐 보고 가시죠.
최고위원 후보 시절 8월 전당대회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건 탄핵 전국여면 계엄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윤석열 혹시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가에 동원해서 하려고 국민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이 장난이냐며 계엄설을 상식밖의 괴담, 가짜뉴스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한동훈 대표 역시 자신도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공개하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대라고 계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께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결론적으로는 야권의 거듭된 계엄 주장은 옳았던 셈이 됐습니다. 네,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사전 징후가 있다. 모든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 1대 29대 300 법칙입니다. 한 개의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고 29번의 큰 징후가 있고 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내라는 비상계엄은 그 하인리 법칙대로 보면 징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징후가 많았는데 결정적인 29건 중에 한 징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죠. 신원식 장관일 때는 저는 신원식은 계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이 있었는데 김용현은 다른 거죠. 이런 걸 분석할 때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의도나 개성이. 그리고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할 때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의 핵심 사령관들을 경호처장 공간으로 불러서 여러 번 해동을 하면서 친위 부대를 만드는 징후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막 터무니없이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6시간 만에 우리가 극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오늘 그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월 3일 요때 비상계엄이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과거의 한계를 한번 잠깐 생각하는 의미에서 동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여기에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 없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세요.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빨리. 지금 나가서 정리하시는데 지금 나가세요. 국회 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하여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를 조치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헬기 못 내리게 저 운동장 연병장에 차량을 딱 배치해서 2차, 3차 비상계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 여러분들은 12월 3일 날 그 당일 날 뭐 했습니까? 집에 계셨잖아요. 12월 3일 날 새벽 밤 10시 반 저도 우리 아들이 먼저 TV를 보라고 막 저희 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뭐냐 했더니까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딱 틀자마자 윤석열이가 비상계엄 한다는 게 막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비상계엄을 마지막 수단으로 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하리라고는 상상을 저도 못했어요. 나 좀 더 혼란 상황을 만들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든가 뭐 그랬을 때 하리라고 했는데 그날 얼마나 평온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는 순간에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드렸죠. 비상계엄입니다. 빨리 집을 이탈하셔서 국회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체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 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하냐고 물어서 배경은 모르겠다. 하여튼 집을 이탈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님도 김치고도 위험해요. 빨리 이탈하세요. 국회에서 봅시다. 살아서 봅시다 하고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차량을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택시를 불러서 왔고 이재명 대표님은 사모님이 차를 몰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그래도 제가 전문가니까 막 군에 전화해보고 뭔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이제 텔레방에다가 지금부터 국회로 와야 된다. 올 때 국회의원만 와서는 안 되고 보좌진도 다 와야 된다. 그리고 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엄군과 몸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포고령 위반으로. 그래서 30명을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우리는 해제를 못하잖아요. 그런 걸 막 보냈죠. 근데 위기의 리더는 진짜 뛰어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한술 더 떠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신 거예요. 이거 포고령 위반으로 잡혀갈 건수인데 바로 열어서 시민 여러분 여의도로 와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지켜줘야 가반 의석을 넘겨서 합니다. 의원도 오십시오. 그 방송을 했는데 공시 접속자가 한 30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전화를 대형 유튜버들 있잖아요. 진보 전화해서 빨리 이걸 해라.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여의도로 오시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여의도로 온다는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그것이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것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이 배경은 뻔해요. 사실은 저는 왜 그 윤석열이가 내란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협상을 할 줄을 모르잖아요. 정치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로 해결 못한 거를 마지막 순간에 카드가 있어요. 자기의 히든 카드가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을 걸어서 총칼로 한 번에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여지없이 그렇게 된 거죠. 자신이 해결 못한 모든 것을 비상계엄의 수단 아래 총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 국회의원들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6시간 만에 이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편안히 여기서 강연하고 있지. 아마 이 중에도 비왕 벙커에 끌려갔던 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민주당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사전에 한 3개월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도 많은 동의가 됐고 또 일부 의원들은 많이 반론도 제기했어요. 에이 김채고 너무 나가지 마세요 하는 분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 무슨 비상계엄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짜로 한 2시간 만에 150명 이상 분류하고 나중에 190명까지 해서 해제를 한 건 이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적으로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우왕좌왕했어요. 뭐 국회로 오라는 사람도 있고 당사로 오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동참을 19명만 하고 사실 내랑 공범이 돼버린 거죠. 관련 뉴스 잠깐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7분 더불어민주당 김준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 국회로 모여야 한다는 천 의원의 제안에 김용민, 김준혁, 박상혁 의원 등이 잇따라 호응합니다. 국회로 가겠다, 비상상황이다라는 의원들의 말이 잇따르는 가운데 12분 만인 10시 39분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10시 41분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상황이다. 의원님들 모두 국회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 의원과 김병주 의원은
보좌진까지 모두 모이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국회에 도착한 의원들은 경찰 통제에 막히자 한강변 쪽 담을 넘어라, 도서관과 헌정회 쪽은 들어갈 수 있다는 등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냉정을 찾는 쪽이 이긴다며 침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금도 12월 3일 밤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고 회상했습니다. 주 의원은 경찰들이 버스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출입을 막아 담장을 넘었다며 그러다 쇠창살에 걸려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왕좌왕했던 여당 의원들과 지도부의 지침 혼선 등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와 대비됐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에 강한 당입니다. 사실은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가. 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고 계엄령 포고령이 23시 25분에 발령이 되고 국회 본청 진입이 0시 40분이 되고 본회의가 개가 0시 49분에 되고 1시 1분에 190명 찬성, 190명 재석의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통보되면서 국무회의 거쳐서 계엄 해제안이 04시 27분에 해제됩니다. 네. 사실은 이 계엄은 지금 요거 몇 가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지금 헌재에서 다투는 문제가 요 문제입니다.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반대하는 우리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비중 있게 얘기하면 계엄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에만 하게 돼 있어요. 전쟁 때나 사변은 또 전쟁과 같습니다. 6.25를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6.25 전쟁이라고 안 하고 6.25 사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경고하지 않고 일어나는 전쟁을 통상 사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변에 준하는 사항이어야만이 비상계엄을 하는 건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이다. 헌법 77조도 위반이고 계엄법도 위반이다라는 걸 여러분 좀 더 아실 필요가 있고 더욱 하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법과 헌법은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 국무회의를 제대로 안 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제대로 했다. 둘이 이제 싸우고 있어요. 한덕수와 국무위원들은 제대로 했다고만 본인들이 내당 공범이 되니까 어이구 제대로 안 했어요. 하나마나 모였다가 부서도 안 하고 했어요. 라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대통령과 김용현은 했습니다. 오는 대로 설명하고 5분 동안 하고 뭐 했다라고 자중질환이 일어났는데 지금 현재 판단은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절차를. 그 다음 이제 계엄사령관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박안수 심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단지 포고문 속에 포고문이라고 종이 한 장을 줬는데 거기에 계엄을 발휘하려면은 예전에 보면 동네 우리 방송이 발전하기 전에는 포고문을 붙이잖아요. 계엄이 언제 붙습니다. 장소는 어떻고 누구가 계엄사령관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같은 걸 붙여요. 그때 계엄사령관이 있긴 했는데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국회에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일어나더라도 국회는 운용이 되게 돼 있어요. 통보를 해야 해제할지 말지 결의하잖아요. 통보하지도 않고 그래서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아주 절차상 헌법에 나오는 절차에 중대한 위반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 범위를 초과했죠. 계엄은 사실은 전쟁 때
비상계엄을 하는 전시에 비상계엄을 하는 목적은 전시가 되면은 동원을 해야 됩니다. 병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하고 그런데 동원을 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이 장악을 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관장하게 돼 있어요. 입법권, 국회는 아닙니다. 행정과 사법권. 그래서 행정은 만약에 6시간이 더 오래 했으면은 그 다음날 12월 4일 해제가 안 됐으면 아침에 도청, 군청 모두 이제 군이 장악하게 되는 거고 사법기관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법원에 가서 시민들도 군사법원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입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관심 가진 데가 어디예요? 입법부와 어디입니까? 선관위. 거기는 사실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비상계엄이 돼도. 이 두 개를 건드린 것이 가장 큰 중대한 임무. 그래서 거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계속 묻는 것이 국회에 몇 명이 들어왔냐, 왜 들어왔냐, 공세했느냐 계속 따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중앙선관위에 누가 들어갔느냐, 왜 했느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데 지금 증거들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대한 위반이다. 그리고 특히 포고령은 더 위반이에요. 포고령이 1호가 뭡니까?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 금지. 이것은 범위를 초과하는 겁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은 보장이 돼 있게 돼 있는데 저걸 연 것은 중대한 헌법의 위반이고 또 이번에 너무 어이없는 것은 6항이잖아요. 전공의들 48시간 안 들어오면 처단하겠다. 이것은 우리 비상계엄이 되더라도 법과 헌법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 것이지 비상계엄이 된다고 해서 초법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되더라도 계엄법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계엄법을 초과하는 사항들을 연 거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할 때까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에 본회의장 가니까 한 60분 계시더라고요. 의원분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쭉 설명을 간단히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다. 지금 상임위별로 확인을 해서 안 오신 분 빨리 전화하라. 원내대표에서 통제하고 한 두세 번 하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죠. 근데 또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군에도 전화하니까 헬기로 특전사 요원이 여의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려주고 났더니 막 헬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공포감 속에서 하여튼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때 통과될 때까지는 모든 걸 거기에 집중했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계속 체포 위험이 있어서 본회의장 밖에 모처에 숨어서 몇 명 같이 계시다가 표결 직전 한 20분 전에 이제 표결의 역사적인 순간에는 위험이 아무리 있더라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셔야 되겠다 해서 전화해서 한 30명의 우리 당직자들을 에워싸고 들어왔죠. 그래서 계엄군을 뚫고 들어와서 표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최고위 긴급 최고위를 모처에서 열면서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보니까 사실은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다 모여서 토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연구를 많이 안 하다 보면 규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국회와 선관위를 들어온 것은 헌법 위반이다. 그걸 법률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 분야를 많이 아니까 이것은 헌법에 안 나오는 거다. 헌법에는 입법과 사법만 관장이지 행정부와 사법부만 관장이지 입법부는 아니다. 이거는 중대한 국가위원이고 국헌을 문란하는 것이다. 그렇게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는 내란입니다. 그리고 친위구태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을 이것은 내란이고 친위구태타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하고 빨리 한 20-30분 만에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부터는 공격으로 가야 되잖아요. 빨리 진압을 해야 되면 국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재명 대표님하고 제가 가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내란이고 친위 구태타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저는 육군 대장 출신이니까 군인들 빨리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이어갔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정의치해 주시고 임무에 충실해 주십시오. 그대로 복귀해서 자리를 지키고 정의치해 주십시오.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됩니다. 헌법에는 전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히 생활하는 일상의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 사항입니까? 비상계엄 사항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계엄법에 의하면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계엄법의 위반입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행정부와 사법부회가 혼란일 때 병력을 이용을 해서 안전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국회가 열려서 과반의 찬성 이상이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과반 이상이 모여서 계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 이것은 위헌적이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계엄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 바치는 군인. 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군대장 김정수 대장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것은 내란이다, 친위 구태타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모든 매체들이, 그날은 보수 매체들도 우리의 얘기를 그대로 다 갔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죠. 사실 6시간 만에 끝난 게 천운이었습니다. 저렇게 된 때는 국회 그 밤에 와준 시민들 덕분입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제가 그때 가보니까 이미 한 40분 지나고 도착을 했는데 울타리, 그 국회 울타리에 경찰이 다 에워쌌더라고요. 한 10m 간격으로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 출신이라서 혹시 들어갔다 잡힐까봐 한 바퀴를 택시로 먼저 돌아봤어요. 어디가 취약한지. 취약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국회 도서관의 쪽문이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데 안 잡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 보고 잠깐 대기하고 내가 들어가서 안 보일 때까지 계시라. 혹시 내가 잡히면 큰 소리로 좀 쳐주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계엄군이 아직 도착 안 할 때라서 일부 쪽문들이 취약해서 들어간 거고, 그 다음 오신 분은 담을 막 넘고 그랬죠. 시민분들이 나중에 몰려 그 국회로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용감했습니다. 사실 체포될 위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되냐? 뭔 소리냐? 국회로 와야지. 국회 가면 체포되는 거 아니냐? 체포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체포돼야 된다. 만약 밖에서 되면은, 국회 밖에서 체포되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되면은 죽이지는 않을 거다. 왜? 언론이 다 봤으니까요. 그거 몇 분 전화를 드렸어요, 의원님들한테. 실제 그렇거든요. 그때 만약에 국회 안 들어와서 밖에서 체포됐으면은, 만약 해제 안 되면은 어디론가 사라지든가 실종자가 됐을 수도 있고, 언론엔 보도하겠죠. 비상계엄이 겁나서 어딘가 숨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그날은 언론과 유튜버들의 영향도 컸어요. 모든 또 유튜버들이 와서 국회를 비춰줌으로써 국민 전부가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계엄군의 소극적인 대응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늘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특전사 요원들
훈련이 됐는데 본회의장 그 로텐홀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거 의결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절차가 안 되니 해서 저는 너무나 공포스럽더라고요. 특전사 707 요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5분 내에 거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분이 뭐예요? 제대로 작전하면은 바로 전기부터 끊어버리고 그 안에 체류탄 3방만 넣어버리면 다 나와요. 공포탄 몇 발만 쏘면은 감옥 속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조급한 사람 중에 왜 특전사의 인물 능력을 아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가 된 겁니다. 나중에 특전사령관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거기서 본인이 멈췄다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것은 밑에 하달을 안 해버리니까 거기서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이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제2, 제3 비상계엄을 할 거라는 우려가 되게 많았잖아요. 실제 공포감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은 그 다음 제2, 제3 할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2, 제3 비상계엄을 막는 방법은 뭐냐. 옛날 전쟁에도 적장, 제일 핵심 적장에 항복문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전사와 수방사령관이 항복을 하면은 제2, 제3 비상계엄을 못할 것이. 국민들은 그런 불안. 그래서 제가 6일날 특전사를 저 혼자 가기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박선호는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갔는데 도착을 해서 또 얘들이 저를 억류할 수가 있잖아요. 특전사는 뭐 그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시를 받으니까 억류하라고 억류하고 또 보안법 위반, 뭐 군사보호법 위반 이런 거에서 군대 쪽으로 라이브 뭡니까 이런 거 틀었다 하면은 그런 걸로 잡아 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선원 의원하고 같이 갔는데도 좀 불안해서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 라이브를 틀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명, 200명 동시 접속하던데 100명, 200명 갖고 꼭 연락을 해라 잘못되면. 그래서 다시 전화를 오마이TV하고 MBC 잘 아는 PD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라이브 하니까 너들 또 봐라. 혹시 잘못되면 바로 방송 때려라. 오마이하고 그 MBC에 바로 때려줘야 확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특전사령관이 20분 후에 와서 항의 방문하고 궁금한 거를 이런 사항이 됐을 때 똑같은 사항이 됐을 때 너 임무 수행하겠냐니까 이제는 안 하겠다. 그리고 국민께 사죄한다. 그게 가장 키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쭉 1시간가량 증언을 받아낸 겁니다. 그것이 가장 오염이 안 된 증언이었어요. 왜냐? 아직 변호사도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갑자기 물으니까 있는 그대로 거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100% 있는 그대로 한 건 아니, 있는 그대로 하되 한 60%는 공개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수방사로 가고 있는데 수방사령관이 우리 수방사도 와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특전사가 왔다. 그래서 수방사는 쉽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런지 계속 오늘 윤상현이가 저를 고발한다 하더라고요. 그 증언을 회유했다 뭐 이렇게. 이거 갖고 계속 건재해서 싸우잖아요. 그만큼 아픈 거죠.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중에 하나키. 네. 정부는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정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정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하는데 인원을 하다가 요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정적수가 안 찼으니까. 그러면
그 습관적으로 군인들은 인원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요원을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니까 예,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라고 반문해 준 걸 가지고 회유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2차 때 겨우겨우 이제 가결이 됐잖아요. 실제 요건 넘어갑시다. 시간이. 요거 극적인 순간이니까 한번 볼까요? 1차 때 소추안이 부결되고 났더니 우리 응원봉 젊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그 여의도에 수백만이 집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2차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겁니다. 진짜 이것은 그래서 빛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5.18 민주화 때는 횃불을 들었었고 박근혜 탄핵 때는 촛불을 들었고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응원봉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요. 빛의 혁명이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가장 귀중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응원봉이에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들고 흔들다가 또 와서 잘 닦아놓고 하다가 자기가 가장 귀중한 걸 들고 나가서 이 응원을 하고 한 겁니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의 가치, 자유의 가치를 들면서 여기에 한 거죠. 그래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빛의 혁명인데 잠깐 감동의 순간이니까 한번 보시죠.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요 뒤부터는 뭐 지금 많이 생략할게요. 대통령 김용현 수사 기록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가 내란 수계라는 걸 명시가 됐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탄핵하는 이런 일을 했었고요. 실제 거부권도 행사하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탄핵을 했던 거고 최상목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도 하고 헌재인은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아직도 40역을 임명 안 하고 있죠.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은 당에서도 탄핵하고 싶지만은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핵심이 40역 재판관을 임명하느냐가 가장 관건 중에 하나고 이번 주도 헌재 발표가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체포 과정 이것이 조금 가슴 아픈 부분인데 사실 이때 최상목이가 잘못하면서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하면서 너무나 아픈 부분이 여기라고 봐요. 처음 1차 실패할 때까지만 해도 내란에 대해서 보수에서도 되게 잘못됐다 해서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윤석열 변호사도 없을 것이다. 그때 변호사 해줄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 극우 세력들의 어떤 독버섯이 이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마치 이것이 보수와 진보의 싸움처럼 이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자의 싸움이고
헌법을 지키는 우리 국민들과 헌법을 파괴하는 극단주의자와의 싸움, 극우라고도 전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극단주의자의 싸움인데 이 극단주의 세력들의 독버릇이 활활 커져가는 것이 요때 우리의 아픈 부분이에요. 요때 사실 1차 체포를 빨리 해서 신속히 제압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더 힘을 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플러스나 마이너스 남았을 것 같은데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더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넘어갑시다. 계속 헌재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 투성이란 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네. 요 하나만 보면은 헌재에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엉터리란 건지. 아니 내가 인원이라는 얘기는 말이야 뭐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다 해놓고도 1분 15초 지나서 계속 인원을 반복. 제가 조사해 보니까 윤석열은 인원이란 단어를 습관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기가 정확했다. 왜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계속 조직일관 인원을 빼내라고 했다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헌재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헌재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런 의미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죠.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학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걸 제가 엊그저께 최고위에서 들고 얘기해서 언론에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헌재에서 윤석열과 윤석열 변호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저는 인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해야 될 일은 요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을 재판에 넘겨서 실제 재판에 중형을 받게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말이 시가 되기 때문에 맨날 제가 유튜브 할 때도 끝날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헌재 마지막 판결하는 거 있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하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다시 한번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로.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는데 지금 병력이 투입된 데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비상계엄의 폐해를 지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여기도 있지만 내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파면은 90% 이상은 되리라고 확신은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봤을 때 방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최고위에서 이제는 우리도 조금 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나가서 장외와 장내 같이 투쟁을 해야 된다. 아마 충북혁신회의가 또 그 선봉에 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강릉의 정치가요. 김병주 최고위원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그 뒤에 강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혹시 한두 부분만 네네 네. 네. 이제 마이크. 아니 마이크 필요 없어요. 네. 저는 청주의 민주당 당원이고 이름은 나호찬입니다.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님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차량에 하나씩 달고 다니면 안 될까 싶어요. 네. 자기 그렇죠. 차에다가 네. 뒤에나 앞에다가 우리 지금 혁신이도 마찬가지고 자기 승용차나 차에다 이런 걸 앞뒤로 하나씩만 달고 다니면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최고위에서도 제가 한번 제의를 했거든요. 차에 조그만 스티커라도 네, 그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아주 예쁘장하면서도 딱 드러나겠네. 네. 이혜성 우리 네, 동지님. 네. 상가부 당원인데요. 네. 내란 세력들을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끝까지 혹은 또 대통령이 되면 봐준다고 또 상해주고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 하니까 또다시 이상들 같은 계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요. 명확하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네. 내란 세력들은 반드시 척결하고 끝까지 단죄하겠다. 이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네, 진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의 비상계엄이 지금의 비상계엄을 일으켰습니다. 5.16 쿠데타의 경험, 5.16 쿠데타는 성공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이나 윤석열이나 한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때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때 또 전국 단위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도 성공을 했죠. 전두환 입장에서. 근데 나중에 처벌이 되긴 되지만은 솜방망이 처벌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과거의 쿠데타가 오늘의 쿠데타를 만들어냈고요. 또 한 측면은 과거의 쿠데타가 오늘의 쿠데타를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12 쿠데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의 봄 이런 영화도 나오고 해서 잘못됐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다시 이 비상계엄이 났을 때 들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번 거는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역사는 실제 역사에서 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서 간용은 다시 미래의 악을 태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냥 개인의 잘못에 대한 거는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는 반성하면 또 감해주고 할 수 있지만은 역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단죄하지 않으면은 미래의 그 씨앗이, 악의 씨앗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누구보다도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힘 모아 주십시오.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왜냐면 강의하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네. 네. 사실 네. 많은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게 탄핵 인용이 언제 되겠느냐 하는 게 네. 최 의원님이나 당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이게 언제 정도 끝나겠다 예측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예측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다음 주면은 변론이 끝납니다. 일단 계약된 변론은 8차 변론이던가요? 그 변론이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다음 주 결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아마 추가한다고만 지금쯤 이제 그 헌재에서 흘러나올 텐데 헌재에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박근혜 때보다는 변론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론이 만약 다음 주에 변론이 끝난다고 하면 2월 말 정도면 가능하고요. 근데 추가적인 어떤 변론을 한두 번 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한두 번 더 하고 증인을 조금 더 채택을 하고 한다 그러면은 3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예단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헌재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이 아니면은 평의원으로서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데, 요새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당의 입장이 되어버려서 그걸 언제 할 건지 저는 대충은 느낌이 오는데
좀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헌재를 믿고 또 이번에 사실은 국정 그 조사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내랑 당각에서. 그런데 원래 이번 주에 끝나게 돼 있는데 2주 연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헌재가 끝나더라도 계속 여론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걸 그 청문회에서라도 더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주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럼 2월 말까지 청문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많으신데 여기서 멈추시고 부족한 거는 주불리 김병주를 먼저 들어주세요. 다음은 이제 강 의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간이 됐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유, 강 의원님.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국에서 말씀 진짜 굵고 짧게 잘하시는 우리 강 의원님. 우리 더민주.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정해진 시간대로는 강의를 다 못하고요. 시작했는데 그냥 끝났는가 보다 할 정도로 할게요. 아셨죠? 네. 그리고 질문은 안 받습니다. 이런 때 막 질문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못해요. 아셨죠? 네. 이 얘기 듣고 나중에 다시 제대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죠? 네. 제가 한 14가지 정했는데 1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혁신회의의 상임위원이나 혁신위원들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혁신회의의 조직적 성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 내외에서 궁금한 게 많은가 봅니다. 혁신회의의 성장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기 앞줄에 있는 분들 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사 80년 역사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연청을 넘어서는 최대 조직으로 지금 더민주정부 혁신회의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앞으로 3,550개 읍면동까지 그야말로 민주당을 원래부터 만들었던 창당 취지에 맞게 당이 당처럼 제대로 되게끔 몇몇 의원들의 원내정당이 아니라 당원 주권 시대의 당원들의 대중정당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진보정당이 추구했던 그런 정당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의 대전환 없이 사회 대전환이 없습니다. 당의 체질 개선 없이 국가의 대개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 없이 집권 불가능하고, 그러나 민주당만으로도 집권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단합하되 밖으로는 연합해야 됩니다. 밖으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충북에 와서 굉장히 감동했는데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그러니까 또 보니까 우리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지역당이 정당법 개정돼가지고 곳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래 정치인들이 바깥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배지 달면 다른 말을 하기 십상인데 제 말이 좀 빨라지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민주정부 혁신회의는 경계에 있는 조직입니다. 심지어 내부에서 그럴 겁니다. 네가 혁신위원이야? 어떻게 너 같은 게 혁신위원이야? 야, 너 동네에 말이야. 구의원도 못 되는 9년도 못 될 2류 3류가 말이지. 1년에 돈 50만 원 내고 상임위원 다는 거야? 1년에 연회비 10,000원 내고 혁신위원 달아서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할 겁니다. 원래 권력과 정치에는 사자들이 많이 붙기 마련입니다. 2류, 3류, 4류 저급수들이 막 붙습니다. 응당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정당사에 당 안에서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정치적 성장과 성숙을 이 혁신회의 속에서 서로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낙인, 너 뭐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정치를 해왔습니다. 철저하게 배지에 무릎 꿇고 비루하게 권력에 아부하면서 공천 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은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송정역 KTX에 내리는 배지 의원과 가까이 있어야지.
가난과 고난의 현장의 사람과 연합하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치를 해왔고 그것이 정치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라고 배웠고 느닷없이 사업하던 어떤 친구가 후원금 많이 내더니 딱 보니까 구의원 달았네. 아 저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아래로 깊이 스며서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과 무릎과 연합하는 사람들을 알아주질 않아요. 후원금 더 열심히 내고 권리당원 1,000원짜리 막 100명 200명 모으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동원하는 사람한테 늘 표를 줬던 것이 과거에 충북 빼고 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내란당은 원래 그랬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보자는 겁니다. 다 도덕군자 시대의 현자들만 모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길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원내와 원내 권력과 권력 사이에 경계에 있는 조직은 늘 흔들리면서 늘 견제받습니다. 좋아하겠습니까? 당원 주권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내가 도의원 임명해야 되고 내가 내 말 잘 들었던 사람들 구의원 공천 줘야 되고 군의원 1번 줘야 되는데 군수 공천 줘야 되는데 자꾸 혁신회의가 당원 주권 시대 대중정당을 만들자고 막 얘기해요. 야 투표해서 하자. 야 배심원제 하자. 만 명 모여놓고 정치연설 해보라고 그래. 적어도 증평 계산 10년 미래에 대해서 설계도 한번 내놔보라고 그래. 그 사람 찍어준다면 불편할 거야 안 불편할 거야? 현역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그러나 이광희 의원님은 좋아. 아니 계셔서가 아니고 이런 시대의 대변화 당원 주권 시대의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전환에 동의하고 이 도도한 파도의 물결에 타서 오히려 주권자만 보고 정치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분들은 이게 즐거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 도왔다고 10명이 도왔는데 어떻게 한 명한테만 공천을 주겠습니까? 너희들끼리 내부에 경쟁하시오.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가시오. 주말마다 골프도 안 갈 일이 아니라 수급자들 찾아다니시오. 주말마다 고통 속에 있는 분들과 연합하시오. 나는 그런 분들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소. 이걸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100명이 도왔는데 빚진 자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대변화에 대해서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위만 쳐다보다.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걱정은 본인의 당대표 이후에 다시 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으로 회복 탄력성이 빠른 이 정치권이 다 회귀해버릴까 봐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와 여의도 안이 잘 섞여야 되는데 여전히 담장 안에 갇힌 귀머거리가 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회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옆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또는 과거에 국민의당 갔다 온 사람, 탈당했다 돌아온 사람 뭐 다 따지지 마시고 야 이제부터 잘해보자. 과거의 정치 풍토 앞에서 아까 우리 단지 신채호 선생님 기념사업회 하셨다 했나요? 예. 네. 지난주에 신채호 편견을 다 읽었거든요. 하도 썬길이 나니까 뭐라고 의인을 찾아야 될 것 같더라고. 옆에 다 정치권에 오니까 전부 다 비겁하고 비루하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 판을 쳐가지고 말이죠. 옳은 말하면 목을 자르고 비열하면 착하다 그러고 충북 빼고 여의도에 제가 오피스텔 어디서 조금 지내는데 정직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외교관이 되라고 그래 저보고. 외교관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비루해도 국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웃어야 되잖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존경하지 않아도 늘 존경한다고 얘기해야 돼. 이 성격상 안 될 것 같아. 화병 달아 살이 7kg 빠졌네.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네?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김병주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적어도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라면 좀 외국 좀 과하지만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할 일을 하는구나. 우리 민주당 진짜 할 일 했구나. 저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 나중에 신정훈 의원하고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인데 신정훈 의원이 전화를 해서 행안위원장이 유나 가짜뉴스지? 이러더라고. 형도 알아봐봐. 바로 국회로 뛰었거든요. 저는 혁신회의 모든 동지들한테 빨리 혁신회의 사무실 폐쇄해라. 모든 소리 특히 명단 컴퓨터 하드 다 정리해라. 1차 국회의원들 하고 나면 2차 우리다. 왜? 이재명의 친위대를 자처했기 때문에. 체포 대상 1호가 이재명일 거 아닙니까? 다 정리해라. 우리 차한테 전화했어요.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에
학생운동 수장에 이재명 친일의 대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죽을 것 같아. 처가가 아무래도 대구니까 다행이다. 내란 본당 대구 경북에는 집투를 안 할 것이다. 처가로 가라. 다만 혹시 잡아갈 수 있으니 처형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우리 처가 너무나 운동이나 정치를 모르는 아주 고운 분이거든요. 저한테 그래. 근데 오빠 내일 애들 학교를 어떻게 해야 그래? 뭐 전혀. 그래서 바로 저 지인 우리 사무총장 박정환 총장 윤영조 집행위원장 다 해서 죽더라도 가자 국회 앞으로. 그때는 몇 명 모이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혁신회의에 전화합니다. 모두 다 모여달라. 그때 우리 이재명 대표님 사모님 신음소리 못 들으셨어요? 그 영상에? 훌쩍훌쩍 하는 분이 사모님 목소리. 자, 어떻게 할 거냐? 집권에 실패하면 지금까지 잘했던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은 정치적으로도 죽고 그냥 자연인 이재명도 죽습니다. 대표님의 일주일 일정표를 한번 봐보십시오. 곳곳이 비어있습니다. 다 재판이라는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이 견뎌준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지금 이 순간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없었으면 여러분 집권을 누구랑 집권하시겠습니까? 진짜. 누구? 김부겸? 아, 요즘에 아까도 또 페이스북 썼던데 임종석? 김동연? 아니요. 김경수? 아니요. 자, 저는 그래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견뎌줘서 고맙다. 제가 2년 전에 대표님께 부탁했어요. 무너지지 마시라. 그때 당시에는 사모님 압수수색, 큰아들 동호 무슨 게임 도박했다고 사기치면서 다 잡아갔던 듯이 압수수색 할 때였습니다. 검찰 앞에서 수사받다가 이재명의 동기들이 죽어갈 때입니다. 자꾸 이재명이 다 죽였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서 이재명의 동지들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의 지인들을 몰래 죽였다. 이럴 때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무너집니다. 저도 휴대폰 SK에 계속 넣거든요. 휴대폰 통신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심지어 광주 서부경찰청. 아직도 의문인데 목포경찰서는 왜 자꾸 내 글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 목포에 가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커튼을 쫙 봅니다. 혹시 왔나? 정진상 동지, 김용 동지 그렇게 부당하게 잡혀갔어. 또 우리 잡으러 왔네. 그 세월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그랬습니다. 못 견뎌서 죽은 정치인을 추모하는 추모재단 만들어가지고 사무총장 맡고 그러면서 나는 친노야, 친문이야, 나는 친이야 하면서 그런 정치 하고 싶지 않으니 차라리 다 버리더라도 살기만 살아라. 70대 80대 선후배로 어깨 걸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그렇게라도 살자. 나쁜 생각하지 마라. 버텨주시라. 그래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진짜 친명이 돼주십시오. 친노 시대에는, 노무현 시대에는 친노가, 문재인 시대에는 친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재명 시대에는 친명이 돼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과거에 딴 생각하다가 안철수 따라갔다가 암에 폭망했네 하던 분들도 끌어안아 주십시오. 심지어 당 안에서는 단합하되 당 밖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진보당 무릎 꿇고 존중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많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조국 혁신당도 존중해 주십시오. 정의당도 같이 가자 호소해 주십시오. 지역당 안에도 이런 새로운 도모 좋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권합시다. 탄핵연합 민주원정 수호 모든 세력에게 무릎 꿇고 심지어 설득하고 함께하자. 부족하다 민주당. 이 사실상 민주당을 진보 정당도 볼 수 없다. 우리는 진보 개혁 정부를 하지만 늘 보수 정당에 준하는 외국으로 보면 부족하다. 그러나 어쩔 것이냐. 수권 정당으로 집권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민주당처럼 할 수밖에 없는 정치 지형이 있지 않느냐. 좀 봐달라 하면서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더 앞세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친명하면서도 이재명을 너무 몰라요. 이재명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읽지 않아요. 작은 공격에 대부분 읽었다고 봅니다. 작은 공격에 무너져. 작은 공격. 야, 이런 거 아니냐? 대답을 못 하겠다. 학습이 덜 돼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불러주십시오. 네. 따로. 그리고 반칙하면 안 됩니다. 제 앞에 강연에 뭐 최고위원을 넣는다든지, 김병주 최고를 넣는다든지. 어제 부산 강의 때 제 앞에 교육연수원장 셀럽 박구영 원장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저를 그 다음에 부른다든지, 이런 완벽한 반칙입니다. 독자적 가위를 해주십시오. 네. 아무리 관직이 없고 무관이라 할지라도. 농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자입니다. 맞아요. 저는 곁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82학번이잖아요. 원래 나이 63년생, 호적이 64년생이잖아요. 80년대 많은 선배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실망한 것은 경청할 줄 모릅니다. 이유는 본인의 신념과 노선대로 혁명기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자부심은 하늘을 찌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노선은 분명하기 때문에, 야, 네 생각은 뭐야? 나 생각을 바꿔볼게.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또 시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마저도 인사권 있는 사람들이 절대 본인이 인사한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내 생각을 바꾼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기 광주 어디 구청장도 말 듣는 거 봤어요? 내가 결정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여튼 충북에 있는 우리 송 군수님 빼고 또 한 분 계시던데 가셨어요? 가신 분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농촌 기본소득 설계자거든요. 요즘에 또 국힘당이 왜곡하던데 하여튼 가서 기사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만, 농촌 기본소득을 설계하는데 저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의견을 자꾸 묻길래, 이재명은 첫 번째 아차바바라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두 번째 본론 없이 서론 긴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왜? 시간을 쪼개서 쓰기 때문에. 대면 보고 막 여러 명 와서 낯내려고 하는 사람, 전라도 말로 하여튼 낯내려고 하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그냥 불필요하니까 시간이 지금 금인데, 살펴할 게 일이 너무 많은데 그냥 소리로 줄여. 나는 검정우주 출신이다. 나는 속독에 능하다. 일하면서도 공부한다. 제발 좀 도열해갖고 오지 마라. 말은 안 했지만 표정이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 대선 때 비서실 일정 총괄했잖아요. 대선 때는 낯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후보 얼굴 한번 보려고. 한 명이 보고 있던 20명. 거기에 명단 빠지잖아요. 배지들 난리 납니다. 그때 제가 지금 희생양입니다. 그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배지들하고 안 싸워야 되는데 엄청 싸웠습니다. 그 사람 나중에 다 잘 돼버려가지고 저하고 싸운 사람 다 잘 됐네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정 총괄 원래 욕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윤건영 의원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농촌기본소득 결정하는 데 대표가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집무실에서 토론을 해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저도 이제 배짱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길어요. 그런데 액수 정하는데 저는 생계급여 50만 원을 하자 했어요. 기본소득 다 아시죠? 나중에 필요하면 강의 불러주십시오. 자, 기본소득은 다 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줘야 돼. 보편적으로 다 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직장 있으나 없으나 다 줘야 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줘요. 주다 말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줘도 1년에 한 번 줘도 정기적으로. 마지막에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게 이 베이직 인컴의 전 세계적인 합의사항이에요. 마지막 하나 있어요. 플러스 6대 원리 중 충분성이에요. 근데 충분하게 줄 수가 없어. 다 예산 탓이야. 그래서 저는 근데 뭐라 했냐, 대선에 활용하려고 제가, 지사님 충분성만 담보되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되니까 이게 대선에도 다 하고 이렇게 합시다. 농촌 기본소득 해가지고 딱 면단이 하나. 전국의 면이 읍면 인구가 970만, 면단 인구가 400만, 평균 인구 4,000명입니다. 통계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 봐봐. 이 사방에 주새끼 어떻게 다 외우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4,000명 정도 하자. 이게 한 5,000명 하자, 경기도는. 그래서 50만 원 주자. 당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의 생계급여가 52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 2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주자. 그때 대표님이 끝까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가 돈이 많은데
결국은 저는 30만 원으로 낮췄어요. 대표님도 끝까지 10만 원 하자 하더라고요. 결국 15만 원으로 했고요. 다음은 어떻게 타협했냐? 2년 동안 사회 실험을 하지 말고 당시에 코로나 때 국민재난지원금 현금을 처음으로 국가로부터 받아왔죠.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받아왔잖아요. 그 효과는 그몇 푼 가지고서 처음으로 파퓰리즘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현금 주는 것을. 그러면 최초의 시원주로 10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경기도가 5년으로 타협해서 5년 15만 원씩 주기로 한 건데 그런 토론을 계속 6개월 동안 했단 말이에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농수산진흥원 원장이었잖아요. 도지사잖아요. 군수님 어디 산하기관에 임명했는데 바닥바닥 대들고 10만 원 하자니까 30만 원 하자고 다음 토론할 때 안 된다고 계속 그러면 좋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죠. 인사권자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 속으로 그러시죠. 눈빛만 보면 지금 마음대로 해버렸을 것 같죠. 켜! 막 이렇게. 맞아요. 민주주의자. 말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대세에 편승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텔방에서도 막 입장을 얘기하라고 의견을 얘기하시고 대체로는 꼭 머리 없는 사람들이 의견도 안 내다가 결정되면 이와 동문 해가 막 묻혀가는 사람 있죠. 의견을 얘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사 안 좋아해가 막 잘라버리잖아요. 근데 입장을 내라 합니다. 심지어 성실해서 각종 댓글까지 전부 다 첫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길게 얘기할게요. 나중에 다음에 처리하시면. 두 번째 이재명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처럼 술 먹고 흥청망청한 적을 본 적이 없고 공관에 가서도 회의 모임이 있어도 이렇게 보따리에다 싸들고 공관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여기 좀 쉬세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 회의 있으니까 다 봐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의 국가 대개혁과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 잘못된 길은 일시적으로 갈 수 있지만 불성실하게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시키는 그런 리더는 절대 아니다. 공부하는 정치인이고 끊임없이 계급장 한 명 없는 무과 너희 SNS 글 하나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세 번째가 행정을 선용할 줄 아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보통 기관장들은 행정을 장악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꼭 무능한 기관장들이 나중에 단체장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대통령도 그런 말 합니다.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특히 기재부 이놈들이 기재부에 나가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우리 대표님 웃어버립니다. 무능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네? 그놈들이 무능해서 그랬다고요. 네, 이와 동문입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왜 못하냐? 경기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17개 시도지사 평가 늘 수도권은 꼴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1등은 어딘지 아세요? 항상 시도지사 평가? 전라남도하고 경상북도입니다. 우리 편이야! 그냥 찍어 그냥. 서로 1등만 되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경북이 해버렸어? 이번에 단결하자. 전화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아시겠지만 석 달 만에 3위 안에 들었고 그게 2012년부터 시도지사 평가 이래로 처음으로 수도권 단체장이 상위권에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1위로 해서 끝까지 1위 합니다. 경기도에 있는 국힘당 지지자도 행정가 도지사 이재명을 인정했던 겁니다. 이재명이 왜 그렇게 인정받았는지는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물샐 틈 없는 철저한 자기 계획과 행정을 선용하는 공무원을 응원하고 공무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무원들은요 최고의 관료 기술자들입니다. 똑똑합니다. 좌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부당한 지시만 하지 않으면 그게 공동선을 위해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집중합니다. 그러나 계급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리고 해봐야 잘해봐야 하여튼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 행정을 선용한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는 행정을 선용. 전체 회의할 때 일어서라요 박수 보내주고 권한 내에서 우리 기조실장인 권한 내에서 모두 다 공무원들 휴가를 보내시고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을 1380만의 거대 도시에서 대한민국 최대 도시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넣는 것을 15일 만에 완성한 그 부서였거든요. 어디 짝에 군도 몇 달 걸리거든요. 준비를 안 해놓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국가가 어떻게 바뀔지 많이 바뀔 수 없다면 작게라도 분명히 바뀔 것이고 1차 아까도 그 우리 진보당 그 동지 말씀하시던데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비체형 1차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 대전환과 국가 대개조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상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헌정사 최초로 진보 단임 정권은 끝났습니다. IMF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아니 김대중 정부, 그러나 촛불혁명 정권을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 뒤에 정권이 윤석열한테 막 뺏겼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집권 이후에 다시 재집권을 준비하는 그런 정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다 아시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직면의 정치인이면 절대로 밑에 참모 또 공직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기한자도 이재명, 중간관리자도 이재명, 최종적 책임자도 이재명, 내가 책임지고 모든 공은 너한테 돌릴 테니 일은 네가 해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할 일 있으면 절대로 공무원 핑계대지 않는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사례가 있는데 길어지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이렇게 짧게 강의를 끝낸 적이 처음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까 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더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서 버텨서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준 대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리더를 넘어서서 민주원정 수호의 리더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오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부산 강의하고 저녁에 대전 강의하고를 열러 왔는데요. 부산은 지난 대선 때 80만 2,940표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13만 5천 표를 졌습니다. 이번 대선에 이런 내란의 과정, 혁명의 5+1단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계엄령 해제 1단계 완성했고 2단계 윤석열 체포 구금 완성했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급하면 집니다.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탄핵 인용과 파면입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집권입니다. 집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 이후에 내란의 본당, 잔당, 부역 세력을 완벽하게 소탕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처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아까 질문 잘하셨어요. 또 풀어줄 거냐? 아닙니다. 이 역사적 범죄자들, 국민한테 총을 겨눈 모든 세력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5+1 집권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대개조와 사회 대전환,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주권자가 2017년 이후 실패한, 집권 이후 실패한 이 계획을 또 기다려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본인의 사적 정치적 욕망을 공적 대의를 흐트리는 데 쓰지 말라고. 폼 잡고 패션쇼 하면서 투쟁하듯 하지 말라고. 이번 대선 때는 모든 지역위원회와 모든 정치인들이 집집마다 호소하면서 이 내란 세력 척결하고 그야말로 80년 해방 이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국가 대개조에 함께 참여하자. 필요하면 배지도 내려놓겠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강 의원은 빼고 앞에다 두고 죄송합니다.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단재 선생이 그랬고 우리 독립투사들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역사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다. 충북 얘기 드리겠습니다. 투표율 77.06%, 이재명 45만 5,853표, 45.12%를 얻었습니다. 윤석열보다 5만 6,068, 68표를 덜 얻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3년 전 상황이니까 45만 5,853표를 60만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15만 표만 얻어 주십시오. 15만 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끼리 막 흥분해갖고 우리끼리 막 누구 임종석, 김경수 댓글 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으로는 단합해야 되니 철저히 그럴 틈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혹시 대구에 지인 있으면 손 한번. 대구에. 저는 대구 처가라니까요. 20년 동안 교양 설봉이가 2명 내가 설득했어.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손이 동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밖으로는 연합해야 돼요. 수많은 정당들이 있잖아요. 정당은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10,000표든 10만 표든 50만 표. 거기만 합쳐도 됩니다. 함께 연합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현수막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 지역위원장, 시도당 위원장 제대로 안 하면 불러내십시오. 뭐하냐 지금. 곳곳에 대선 전면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제가 호남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81.5, 광주 81.5%, 전남 81.1%, 전북 80.6% 투표율이었습니다. 호남 어찌됐든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호남, 충남 합쳐서 1000만 명 인구 투표율을 10%씩만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상 계산해봤더니 38만 7천 표 나옵니다. 우리가 20만 7,077표로 졌잖아요. 호남이 10% 지지로 투표를 올리면 38만 7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합쳐서 해가지고 압도적 승리로 절대로 100만 표 지금 싸움이 될 텐데 150만 표, 200만 표를 올려야 국정 대계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딱 들어갔는데 6개월 1년 만에 짜증내거나 침뱉거나 야이씨 이재명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혁신입니다. 끊임없이 정치 근육이 돼서 저 읍면동 3,550까지 다 들어갔어. 적어도 집권 전반기 2년 안에 우리가 바랬던 그 수많은 과제를 그야말로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옹호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말이 말란 죄송한데요. 오늘 보니까 충북이 아마 우리 박완희 상임대표님이야 공동대표님들 그다음에 실무 운영진들이 시대를 가장 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17개 시도당 여러 군데 가보는데 타 당의 지도자들을 모신 것이 처음이고 충북처럼 하면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그로스 퍼스트라 해가지고 성장 우선하니까 아이 또 말 바꾸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표는 대표대로 대한민국 이상으로 본인 삶도 모든 걸 지금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재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짜증내거나 비토할 일이 아닙니다. 같이 그런 준비는 이 내란 개헌 해제시키고 지금까지 내란당 척결하고 있는 민당의 수많은 의원들이 과거하고 다른 판도가 됐습니다. 같이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기를 제대로 승리하고 그토록 바랬던 거 다는 할 수 없어요. 절대 다는 못합니다. 그러나 노련하게 지혜롭게 하나하나 무기력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이번 집권이 아니라 그 다음 집권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죠. 새로운 세상은 가능합니다. 희망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낙관 없이 비관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가 없다. 저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환장할 것 같습니다. 배지 달고 들어간 이광희 의원님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살은 안 빠지네. 어쨌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진짜 마지막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동학의 농민군이 됩시다. 우리가 다. 두 번째, 3.1운동의 독립군이 됩시다. 세 번째, 4.19 혁명의 혁명군이 됩시다. 5.18의 시민군이 됩시다. 그리고 이 빛의 혁명의 당당히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주인이 됩시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 연장할까요? 연장하고 싶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너무 말씀을 좀 잘하십니다. 이재명의 리더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명강연해 주신 강희연 상임 고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북에 꼭 오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2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완희 상임대표 마무리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급해야 할 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상임위원, 혁신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인데요. 전국에 5만 명의 혁신위원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충북은 3,000명의 목표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이번 이제 대선 체제로 가면
선거인단도 모집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튼 파면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나오고자 하는 분들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혁신회의입니다. 저희는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준비했다가 파면이 결정되면 그리고 대선 정부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장서서 선거인단 모집하고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 모집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직 상임위원이나 혁신위원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바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접지에 QR코드 만들어놨습니다. 혁신위원 가입하는 그거 찍어서 바로바로 가입해 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요청사항, 우리 상임위원 분들은 내일 이번 12일날 이번 수요일날 온라인 혁신 공동회가 열립니다. 저희가 상임위원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에. 그분들이 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임위원님들은 꼭 줌 회의에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러면 릴레이로 달아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예, 오늘 모아진 열기로 충북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탄핵부터 파면부터 먼저 시켜야겠죠? 네. 1인 시위도 하고 유인물도 돌리고 차량에 우리 피켓도 막 꽂아놓고 우리가 이재명이 됩시다. 오늘 예, 우리 도당의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올라오셔요. 여기서 여기 이제 남으신 분들은 찐 혁신회의 멤버들이 아마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도당에서 행사가 많죠. 각 지역위원회 행사 다 하고 있고 2월달 안에 다 끝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3월달 현재에서 결정이 되면 저 같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경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혁신회의 동지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2월달 안에 각 지역위원회와 각 위원회들 행사를 집중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때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오늘 같은 강연, 어제 같은 강연, 그리고 중부 상군의 워크샵 이런 거 계속 있을 테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김영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의 작전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란 세력에 아예 편이 붙어서 자기가 당내 그 세력을 구축해서 경선에 이기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깨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깹니까? 자기가 전국 시도 단체장 협의회 회장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그걸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충북 도지사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명서가. 이것에 대해서 혁신회의가 깨주셔야 됩니다. 충북 곳곳에서 아침마다 점심마다 피켓이 나가고 김영환에 대해서, 그래서 내란 세력과 함께 붙으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자, 이제 혁신회의가 오늘 출발했으니까 여러분들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더민주 충북 혁신회의 출범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